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남편은 2개월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전조도 없이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그날 저녁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거예요. 경찰은 단순 심정지, 병원도 특별한 의심 소견은 없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남편 장례식장.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상주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막아섰습니다. 네가 뭔 자격으로 상주를 해? 넌 이제 남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부부, 물론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정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생일 선물을 챙겨줬거든요. 시어머니는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밀쳐내다시피 했고, 결국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장례식장 밖에서 울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몰래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빈소문이 닫혀 있고 사람들도 대부분 빠져나간 조용한 시간이었죠. 저는 마지막 인사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장례식장 뒤편을 돌아 들어갔고 그때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속삭임. 이건 당신이 처리하라고 했잖아. 나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그 소리가 들려온 곳은 장례식장 지하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례식장에 지하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고 누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목소리 너무 익숙했거든요. 분명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약은 흔적이 안 남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면 나도 입 열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본능적으로 숨을 죽인 채 계단 아래로 조심히 발을 디뎠습니다. 지하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믿기 힘들지만 제 대학 동창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왜 수진이가 여기 있는 거야? 더군다나 시어머니랑 왜? 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 틈 사이로 둘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 다시는 안 나타나게 해. 장례 끝나고 바로 해외 보내. 어머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요? 괜히 꼬이면...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여자까지 상주 행세하는 거 보면 돌아버릴 것 같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충격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말한 그 여자는 설마 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진? 그때였어요. 갑자기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죠. 그럼 그 약봉지랑 병원 기록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아직 남아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빠르게 무언가를 종이봉투에 담아 조심스럽게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수상해서 저는 지하실 옆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인 채 시어머니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러려고 시작한 거 아닌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남편의 죽음엔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와 제 친구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면서도 한참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정리가 안 됐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었는지, 왜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미워했고, 왜 수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쉴 새 없이 맴돌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누군가는 거짓을 감추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날 장례식장은 예상대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다시는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경찰까지 불렀고, 저는 결국 집에서 혼자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보며 오열해야 했죠. 며칠 후, 저는 수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연락처는 바뀌어 있었고, SNS는 몇 달 전부터 활동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 시절 알고 있던 그녀의 고향 주소, 거길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장례식장에 나타났었어. 그 목소리, 수진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낯선 남자였지만 말투가 익숙했죠. 뭘 걱정해? 이미 끝났어. 약도 다 치웠고 CCTV도 지웠다며? 그래도 찜찜하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이 대화를 들은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죽음, 그리고 약. 그날 장례식장 지하실에서 본 봉투와 같은 얘기들이 또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전 무작정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재빨리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제가 소리치자 수지는 한참을 얼어붙은 듯 하다가 결국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냥 돈 때문에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말을 듣고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죽었는데 이들은 단지 돈 때문에 이 짓을 벌인 걸까?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들은 한마디가 저를 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죠. 유가족이 아닌 이상 관련 자료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주 자격을 주장하며 모든 법적 권한을 가져간 상태였던 겁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처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죽였을지도 모를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작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현실처럼 다가왔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제 손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자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장례식장, 병원, 심지어 약국까지 일일이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병원을 들른 기록, 받은 약물 이력, 복용 여부, 심지어 보험 내용까지 조사했죠. 그리고 뜻밖의 단서를 하나 찾게 됩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무려 4건. 그중 마지막 보험은 사망 일주일 전 새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혜자가 배우자였던 제가 아닌 시어머니로 변경돼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상주 자격이 없다고 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배제할 생각이었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저를 쫓아낸 이유도 경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은 것도 전부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진이 있었어요. 남편의 대학 시절 친구였고 제게는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던 그녀가 시어머니와 손을 잡고 남편의 죽음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끔찍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진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엔 이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싸서 떠났다는 얘기만 남기고 수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약봉지랑 병원 기록은 어떻게 할 건데요? 수진이 지하실에서 말했던 그 봉투,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지도 몰랐죠. 저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밤이었고 입구는 폐쇄되어 있었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지하실 계단을 찾아 내려갔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은 종이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비닐에 쌓인 약봉투, 약물명과 복용 날짜가 적힌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와 수진의 이름이 적힌 쪽지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건 의심이 아닌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아침 약은 평소보다 2개 더 커피에 섞은 건 흔적 안 남는다고 했지? 장례식 끝나면 약속대로 반반 나눠. 너도 네 목 챙겨가. 마이너스 엄마. 엄마? 그 말은 수진이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뜻? 설마. 전 급히 핸드폰을 켜 수진의 대학 시절 SNS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오래전 올렸던 가족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 있던 사람. 분명히 내 시어머니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은 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배다른 딸이든 숨겨진 자식이든 간에 그건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도 단순한 공모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며느리로 앉혀두고 뒤에서는 자기 딸과 함께 아들을 죽인 악마들의 시나리오. 전 그 증거 봉투를 들고 바로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물증이었고 정황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경찰도 놀라며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곧바로 장례식장 CCTV 복원 요청, 통신 기록 추적, 보험금 지급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고 시어머니는 자택에서 영장 집행 후 연행되었습니다. 신문과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보험금 노린 모녀의 폐륜극. 며느리는 그저 이용당한 꼭두각시였다. 그렇게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전 그 어떤 기사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와 수지는 살인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재판날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남긴 말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넌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았어. 그래서 없애기로 한 거야. 그 말은 마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짐승이 내뱉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태연하게 누군가의 생명을 없애려 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유고를 제 손으로 정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근데 약속할게. 절대 헛되게 두지 않을 거야. 이후 경찰 수사는 확대됐고 수진과 시어머니가 함께 벌여온 보험 사기 및 유산 갈취 행각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그들 둘은 수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지인을 접근해 속이고 심지어 이전에도 의심스러운 죽음이 있었던 정황까지 포착됐죠.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친구 한 명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희 남편이 너한테 말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 그 사람, 자기 친동생이 수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했었어.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정리되지 않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키우다시피 했다는 여자아이, 어릴 때부터 멀리 보냈다던 딸, 그리고 남편이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 받지 못했던 정서적 거리감. 그 모든 게 시어머니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 즉 이복자식 관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저에게 친구로 위장시켜 가까이 붙여둔 이유. 그건 바로 언젠가 계획했을 이 날을 위해 절 철저히 감시하고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모든 게 소름 끼치게 짜여진 연극이었고 저는 그 연극의 마지막까지 멍청하게 이용당한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수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민사소송까지 걸었고 그들이 타기 직전까지 숨겨둔 재산까지 법적으로 추적해 감유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은 지옥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 지독한 가면 그게 종지부를 찍는 일. 그것만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처럼 느껴졌거든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수차례 법정에 섰고 시어머니와 수지는 마치 피해자인 척 고개를 숙인 채 연기하듯 법복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선은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보험 설계사, 장례식장, 직원, 심지어 수진이 다녔던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두 증언을 하며 그들의 거짓이 얼마나 치밀했고 계획적이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징역 22년, 수진 징역 18년. 민사소송 역시 전부 승소하여 보험금은 전액 몰수되고 남편 명의 재산 일부도 제게 되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됐네요. 속 시원하셨겠어요. 하지만 전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내 사람 하나 잃고 얻은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음성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녹음 날짜는 사망 이틀 전. 여보, 혹시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이 녹음 꼭 들어줘. 내가 뭔가 이상한 걸 알아버린 것 같아. 엄마랑 수진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근데 지금은 증거가 없어.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꼭 밝혀줘야 해. 당신만 믿는다. 그 메모를 듣고 저는 거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다칠까봐. 그 음성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영원한 유언처럼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다 해냈어. 당신 죽음 절대 묻히게 두지 않았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처음으로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채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낯설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모두 나를 속이고 조종하고 파멸로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람은 결국 다시 살아가야 하잖아요.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유골은 조용한 바닷가 절벽 아래 작은 수목장에 묻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풍경이었거든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햇살이 비추면 새들이 노래하는 그곳. 그곳에서 나는 종종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다 밝혔어. 세상에 그 사람들 본 모습을 보여줬고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도 보여줬어. 처음엔 복수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복잡한 감정 속에는 남편을 향한 사랑,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던 제가 이제는 차분히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모멸감, 지하실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대화, 그리고 마지막 재판장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뱉은 말, 너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그 말, 이제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그 가문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나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수진, 그들은 지금 철창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고 있겠죠. 엄마와 딸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끈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욕심으로 엮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요. 지금쯤 시어머니는 교도소 안에서 제가 보낸 그 서류들을 보며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르죠. 남편 명의로 남겨졌던 작은 부동산 한 채. 제가 아주 천천히 법적으로 정리해서 그걸 시어머니가 살던 본가 앞에 임대 붙였습니다. 간판도 일부러 큼지막하게 걸었어요. 이혼 전문 상담소,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드립니다. 복수는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전 웃으며 지나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자리에 이제는 고개를 들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진. 내 대학 동창이자 사실은 신우이였던 그 여자. 가명을 노리고 반성문을 쓴다지만 그녀의 얼굴은 뉴스에 도배되었고 친구로 위장한 가족, 살인을 공모한 여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서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지옥이 있을까요? 이제 나는 묻지 않아요. 왜였는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나는 그냥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그들을 내려다 본다는 것 자체로 이미 승리했다고 믿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낯설고 가끔은 너무 외로워. 근데 이제는 울지 않아. 당신이 남긴 메시지처럼 당신이 믿어준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갈 거야. 내가 겪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드라마 아니냐고 말해요. 근데 이건 실화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회 어딘가엔 이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된 지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본 것이 진실이라면 그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끝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밝혀냈고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이름도, 내 인생도, 남편의 마지막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응원하는 힘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